아니, 여기 왜 이래요? 한국이랑 너무 다른데요? 잠시만요. 저 더 이상 취재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취재의 다큐멘터리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자 이번에는 중국 취재로 시청률을 노리는 취재팀이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즐거웠던 한국 취재를 추억하며 온 중국에서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취재기자 리사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에게 들었는데 아시아는 정말 기회의 땅이자 행복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취재 열정이 고스란히 다큐멘터리에 녹아 있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하죠. 회사의 본부장님께서도 시청률에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고 한국을 취재하고 기획했던 팀에게는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가져온 한국 기념품을 받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한국의 김을 한 보따리 사왔는데 역시 한국산 김이라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최근 영국에서 한국의 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늘었고 김이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까지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김의 맛이 들리셨는지 항상 밥 끼니 때마다 김을 드시곤 할 정도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이번 중국 취재 때 김을 많이 사오라며 돈을 쥐어주실 정도였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김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음식이니까요. 결국 저는 중국에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팀원들은 중국을 간다며 설레어했어요. 특히 저의 가장 친한 동료인 로버트는 중국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싶다며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엄청난 유적과 엄청난 인구, 거대한 대륙의 땅덩어리를 즐기고 싶어서 야단이었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중국에 대한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중국은 절대 한국과 다른 나라라면서 방방 뛰었고 절대 기대해서도 안 되며 조용히 일만 하다고 오자며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로버트에게 비빔밥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며 약간의 화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전부 아시아 국가인데 뭐가 그리 다르다고 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빵이 주식이고 독일의 빵이나 영국의 빵은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잖아요. 아시아 또한 중국의 비빔밥이나 한국 혹은 일본의 비빔밥이 그리 다를 리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분명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의 환경이 더 좋다고 알고 있었고 한국에 없는 것도 중국에는 있을 거라는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이번에 상하이에 가면 진짜 중국식 딤섬을 먹어볼 수 있겠지?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는 이미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이 추천한 한국 음식들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번엔 중국 음식에 푹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의 기대와 달리 토마스는 상하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하이? 거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 보기도 힘들다던데 음식도 다 기름지고 조미료 투성이일걸? 이라며 불평을 늘어놨어요. 출발 전날 팀원들은 모여짐을 점검하며 저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토마스는 작은 캐리어 안에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챙겼는데 그의 설명으로는 혹시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대비한 필수템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토마스는 상비야까지 아주 단단히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죠. 정말 호들갑, 유나는 혼자 다 떨고 있는 모습에 평소 회사에서도 결벽증이 있더니 밖에서까지 저런다며 다들 수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취재팀은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수많은 인파는 정말 대륙의 크기를 실감하게 했어요.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첫 촬영지를 향해 이동하며 겪은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짙은 스모그는 팀원들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대체 뭐야?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라고 중얼댔죠. 그 와중에도 토마스는 내 말이 맞았지? 내가 뭐랬어? 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첫 촬영지인 유서 깊은 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거기엔 형형색색의 등불 아래
다양한 향신료와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독특한 매력이 넘쳐났죠. 로버트는 금세 딤섬 가게로 달려가더니 기쁨에 찬 얼굴로 한 접시를 들고 와서 맛보라며 권했어요. 와, 토마스, 이건 인정해라. 진짜 맛있어. 토마스는 못 이기는 척 딤섬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지는 걸 봤어요. 괜찮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방심은 금물이야. 라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토마스는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영국에서 가져온 빵과 비스킷, 그리고 중국 편의점에서 구매한 코카콜라만 고집했습니다. 중국에 온 게 왜 이렇게 걱정스럽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이렇게 답했죠. 음식 문제로 고생하기 싫으면 나처럼 살아야 해. 안전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의 말이 처음엔 조금 과민해 보였지만 저와 로버트가 배탈로 고생하며 화장실을 오가던 상황을 보고 나서는 팀원들도 슬슬 그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후회만 계속하고 있었고 무얼 먹어서 탈날지 모르는 음식들을 먹으며 계속 배만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길거리를 누비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마다 저희 팀은 다양한 문화적 충격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중교통은 우리를 끝없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뛰어드는 군인들처럼 열차에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로버트는 간신히 자리를 잡았지만 주변은 숨을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였죠. 문제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니 맨발을 좌석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저희 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리사, 이건 설마 찍어야 하는 장면 아니야? 로버트가 농담처럼 속삭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꺼낼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광경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대중교통의 혼란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버스를 탔는데 좌석 뒤쪽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짐을 놓을 자리가 없다며 다른 승객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살아있는 닭이었다는 겁니다. 닭은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희도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버스에서 얼른 내릴 수밖에 없었죠. 길거리 취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큰 시장에서 촬영을 하던 날 길 한가운데서 아기를 들고 소변을 보는 부모를 목격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선 이런 게 일상인가 봐. 로버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저는 차마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토마스가 혀를 차며 말했죠. 봐라, 내가 뭐랬어? 여긴 내가 기대했던 그 낭만적인 아시아가 아니라고. 게다가 거리에선 침을 뱉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가 한 인터뷰 촬영 중이었을 때도 배경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커다랗게 침을 뱉으며 지나갔고 저와 로버트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걸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리사, 이게 정말 우리가 담고 싶던 이야기일까? 로버트가 나지막이 물었을 때 저도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이게 현실이라면 그대로 담아야겠지. 아무리 불쾌해도 진짜 모습이니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중국 취재가 결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처럼 순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절감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방대한 규모와 다채로운 문화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혼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 모든 게 방송에 담겼을 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호텔에서도 저희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불쾌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처음 체크인을 할 때부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보였고 방 배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예약한 방과 완전히 다른 방을 주더니 이 방이 더 좋다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죠. 저희가 받은 방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로버트와 제가 배정받은 방은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침대 시트는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는지 얼룩이 보였고 베개에서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로버트는 침대에 몸을 던지려다 곧바로 일어나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이건 진짜 못 참겠어. 여기서 자느니 밖에서 자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배정받은 방은 화장실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변기가 막혀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죠. 토마스는 짐을 풀기도 전에 로비로 내려가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시큰둥한 태도로 내일 아침에 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를 악물며 내가 왜 이 호텔을 예약했을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목격한 한 장면이었어요. 저녁 늦게 복도를 걷다가 방 청소를 하던 직원이 저희 방 쓰레기통을 치우는 걸 봤는데 그가 바로 옆 방으로 가서는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는 걸 목격한 겁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은 저를 발견하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복도에서는 계속해서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한 번은 다른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로버트가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여긴 호텔이에요. 격투장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소음은 전혀 줄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로버트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토마스는 이 호텔에 대한 리뷰를 어디든 남겨야겠다고 씩씩댔습니다. 저도 힘겹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정말로 취재를 하는 건지 생존 훈련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우리는 이 호텔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남은 취재 기간 동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모든 최악을 상정하고 다니자는 로버트의 말이 저희 모두의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 되었죠. 취재 중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한국에 갔던 팀의 다큐멘터리가 여전히 화제다. 너희도 이번에 뭔가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격려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갔던 팀에서 보낸 메시지가 압권이었습니다. 중국이라니 얼마나 멋진 곳일지 상상이 안 돼.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할 테니 분명 멋진 경험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그들의 메시지는 마치 현실과 이상이 교차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로버트와 그 내용을 공유하며 말했다죠. 봐, 한국팀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줄 아나 봐. 그들에게는 이 모든 혼란과 불편함이 도저히 상상되지 않을 거야.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갔던 한국은 정말 꿈같은 장소였겠지. 하지만 여기선 꿈이 아니라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야. 토마스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들이 한국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난 여기서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코카콜라를 챙겨왔지. 누구의 판단이 더 현명했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나. 하지만 회사의 연락이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다큐멘터리가 성공하면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팀원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내보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촬영 장비를 챙기고 취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믿어주는 만큼 그리고 한국팀이 부러워할 만큼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마음 한구석엔 우리가 한국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았지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각자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시간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조용한 침묵 속에서 토마스가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중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진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저희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누나가 몇 해 전에 중국 남자랑 결혼했었거든. 그런데 그 결혼이 1년도 채 안 돼서 끝났어.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렇게 빨리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토마스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남자 정말 자기 멋대로였어.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 들고 누나의 의견은 무시했어. 게다가 집안일은 전혀 안 했지. 집 청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몸도 잘 씻지 않아서 집 안이 항상 냄새로 가득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엔 지쳐버린 거야. 매일매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서로 다른 문화 차이에 부딪히면서 말이야. 로버트가 말을 받았어요. 그건 힘들었겠네. 누나분께서 많이 고생하셨겠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캔을 손에 꼭 쥐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집안 얘기를 회사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 부끄럽기도 하고 누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러웠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중국에 와보니 왜 누나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중국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문화 차이가 크고 생활 방식이 다르면 정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껴. 그래서 누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그의 말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도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죠. 토마스, 적어도 누나분은 당신 같은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쨌든 이번 취재가 끝나면 누나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그땐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렇게 토마스의 고백은 우리의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팀원들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상하이의 번화가로 나가 직장인들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번화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분명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 생각했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들고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는 장면들은 상하이의 역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저희는 이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몇몇 직장인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근처에서 큰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선 두 명의 남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밀쳤고 급기야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물건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멀찍이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싸움을 말리지 않았어요.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지?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희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한 명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결국 저희는 촬영을 멈추고 안전한 거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길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와 악취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흠먼지를 일으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통에서 넘쳐 흐른 폐기물이 원인이었죠. 도시의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그곳의 냄새와 환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은 촬영 장비를 옮기다가 로버트가 실수로 쓰레기 더미를 밟아버렸고 그 자리에서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로버트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상하이가 이렇게 멋진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길거리가 이 모양일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이어가던 도중 한 노숙자가 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는 대놓고 소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그저 발길을 돌리며 지나쳤습니다. 리사, 이건 찍을 수가 없겠어. 로버트가 혀를 차며 말했지만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해. 상하이의 화려한 면만 찍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그날의 취재는 저희에게 상하이의 두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의 세련되고 화려한 면모 뒤에 숨겨진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무질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우리는 이 취재가 단순히 즐거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촬영을 마친 후 저희는 힘겹게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한 내용을 편집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그날 저녁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촬영한 영상을 직원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의 본부장님은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각자 촬영한 장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한국 취재팀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묘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중국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분위기였군요. 한 직원이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 취재 때는 너무나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여기선 그야말로 질서가 없네요. 진짜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였어요. 다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갔을 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그곳은 전혀 불쾌한 경험이 없었어요.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취재가 그렇게 순조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니 그걸 다시 떠올리며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직원이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번 중국 취재는 우리가 상하이의 다른 면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의미 있었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한국처럼 모든 게 정리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도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였죠. 그곳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취재하는 일이 상상도 안 되네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그 경험도 중요한 거겠죠. 토마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 같았어요. 그런 나라를 떠나서 중국에 오니까 정말 많이 달랐어요. 나도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만큼 이제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본부장님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했죠. 한국은 물론 멋진 나라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겪은 경험들이 다음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취재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었지만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생도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처럼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날 회의 후 우리는 모두 조금씩 지쳐 있었지만 상하이에서의 취재 결과를 보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취재 갔던 팀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완벽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에 감탄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매끄럽고 체계적이었고 편안했죠. 그런 나라를 떠나 다른 아시아로 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아시아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은 한국과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청결이나 질서, 공공시설 상태가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그 격차를 직접 경험하니 더더욱 한국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취재할 때는 그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었는데 다른 나라에 와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잠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떠나 좀 더 다른 대륙이나 문화의 차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 아시아를 취재할 기회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쉽게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한국에 다녀온 취재팀이 너무 부러울 뿐이네요. 여기 한글이 너무 부럽다며 한글을 공부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일본에서는 이런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지니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한다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카오루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일본의 심각한 현실 때문에 일본의 대학교에 가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본의 경제 위기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아예 일본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어머니는 진작 회사에서 잘리시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상황이죠. 아버지는 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진짜 회사에 일감도 거의 없고 최신 시스템을 다룰 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대학교에 가게 될 나이이지만 대학교에 갈지도 미지수이고 일본의 대학교에 가면 또다시 부모님의 전철을 밟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시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신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20년이 넘은 경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시고 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줄곧 하시죠. 물론 부모 세대보다 저희 세대가 더 가난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워하시면서도 주변 친구들보다도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운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실직한 분들도 많고 집에 차가 없거나 컴퓨터도 10년이 넘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통해 용돈을 받아 지내는 집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가정의 친구들은 대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 그나마 살만한 집의 친구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유학 준비를 하고 있죠. 저의 경우는 일본의 대학교를 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일본의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직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학교를 나온다면 일본에서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일본 회사로의 취직은 곧 망하는 회사로의 취직과 다름이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을 떠나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라고 하시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지내는 것은 행복도 없다며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본이 곧 침몰할 거라는 뉴스 기사를 보았다며 일본의 기후위기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서 비판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일본은 곧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말도 있고 쓰나미도 강하게 온다는 말, 지진이 심각하게 수도를 강타할 거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모든 자연재해는 연결고리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만 터져도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모든 재해가 한 번에 닥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에는 돈이고 뭐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유명하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일본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단 한 달 만에 기초 언어 정도는 공부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글자인 한글 덕분이라고 했고 앞으로 한국의 대학교로 진학할 거라는 친구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친구에게 일본보다 한국의 경제가 더 상위권에 랭크되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일본의 신입사원 초봉보다 한국의 신입사원 초봉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생각했을 때에 일본을 따라한 나라,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한국의 문화나 역사 등은 전부 일본의 그림자의 역사라는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와서 기술을 전파해주면서 아무것도 없던 일본에서 문화라는 것이 생겼다고 배웠지만 당시에는 한국이라면 콧방귀를 낄 정도였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의 기술을 배웠고 일본의 지배를 받던 나라인데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점차 한국을 공부하면서 그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친구와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말한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글까지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일본이 왜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거지? 우리가 항상 일본이 더 나은 나라라고 배워왔는데 그게 틀린 거였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당시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재건했지. 한국의 역사도 정말 대단한데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일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라고만 생각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지?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이야. 한국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가졌고 그걸 통해 문화도 전파되고 사람들 간의 소통도 원활해졌어. 일본은 아직도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쓰잖아.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효율적이고 그 덕분에 많은 발전을 이룬 거야.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구나. 일본에서는 그런 효율적인 문자가 없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겠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어. 일본보다 먼저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지. 일본은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들에 집중하고 변화를 거부해왔거든. 그럼 나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워보고 그들의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어. 한국 대학에 가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야. 친구는 제 말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건 정말 쉽고 재밌어.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나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거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일본의 경제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더 결단이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거부터 시작해 볼게. 나도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 제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실제로 배우기가 너무 편했어요. 한국어 문법은 일본어와 같았고 비슷한 단어가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 고대인들이 한국에서 전파한 단어들이 일본어로 만들어진 것도 많았고 많은 일본인들의 조상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라고도 하더라고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몰랐는데 한글을 공부하면서 한글로 일본어를 적을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의 알파벳보다도 훨씬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대단한 문자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글을 쓸 때도 글자 모양이 너무 예뻐서 자꾸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과 세종대왕, 조선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한국이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한국의 대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발전을 이룩한 과정들을 알고 나니 제 머릿속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기술, 과학 등의 분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이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스마트폰,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기술과 혁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와 문학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 문학의 깊이에 매료되었어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배경을 그려내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학이 이렇게 강력하고도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문화, 경제, 과학 등을 공부하면서 저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그곳에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나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매력적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유학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셨어요. 한국이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걱정하시면서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셔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불안하고 위험할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겪었을 뿐이지 지금은 매우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결심하며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직접 보시면 그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부모님께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시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을 한번 가보자. 내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문화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우리가 가서 한국의 변화를 보고 오면 한국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드리며 한국 여행을 제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결국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여행을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그 여행에서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길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부모님께서 한국 여행을 결심하셨고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마음에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환전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의 환율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화를 바꾸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환율이 너무 비싸서 예상보다 많은 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비쌀 줄 몰랐어. 조금만 더 저렴하면 좋겠는데 라며 환전할 때마다 계산기에서 튀어나오는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엔화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았고 여행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여행 비용을 절약하려고 했던 계획도 살짝 틀어지게 되었죠. 한국에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가볼까? 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환전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경비가 예상보다 더 많아져서 부모님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티켓을 예약하고 준비물을 체크하면서 한국에 가는 날이 다가오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층 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 풍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거리마다 첨단 기술이 가득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고 그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마다 최신 전자기기와 디지털 간판이 가득했죠. 이곳은 정말 미래의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가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길을 묻거나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길을 묻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물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서툴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웃으면서 천천히 이해해주고 주문을 정확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조금씩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죠. 더 놀라운 건 서비스의 수준이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할 때 카드 결제 후에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정말 진심으로 인사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서 한국의 친절함과 서비스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한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때 손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이 카페는 여기 근처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바리스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내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딱 맞아떨어져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달라지게 되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과 서비스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저 관광을 위해 방문한 곳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점차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와는 다른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셨죠. 한국의 거리와 건물, 그리고 거리마다 펼쳐진 첨단 기술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겪고 있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일본이 이렇게 뒤처져 있는 나라였나?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나 스마트 시티 시스템, 최신 기술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며 일본의 발전이 얼마나 느려졌는지 실감하셨죠. 이 나라는 정말 다르네.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졌을까? 라고 한숨을 쉬시면서도 그분들의 눈빛에서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것 같아.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점점 더 발전이 늦어지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 부모님께서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성장과 발전을 목격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깊이 실감하게 되셨죠. 부모님은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 일본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일본은 계속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다며 부모님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나라였고 저는 그곳에서 느낀 발전과 친절함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학가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역동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일본의 7080년대 활기차고 열정적이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가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거리마다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가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잃고 멍하니 그 거리 풍경을 지켜보셨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의 70년대, 80년대 분위기 같아. 그때 일본도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지라고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한국에서 처음 보셨기 때문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일본은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 이곳 한국은 그 시절의 일본처럼 사람들이 꿈을 쫓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곳 같다. 그렇게 부모님은 저에게 너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 일본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면 너의 미래는 점점 더 좁아질 수도 있어.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너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역동적인 밤문화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셨고 더 이상 일본에서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매력적이란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저녁 조용히 제게 다가오셔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너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면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 일본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일본은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시고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너가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내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나를 키운 부모님께서 이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다니 그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은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꿈을 더욱 크게 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동안 일본에서 느꼈던 무겁고 침침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 점을 한눈에 알아차리셨는지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전부 너무 밝고 화사해. 웃을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웃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환하고 즐거워 보여서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을 하셨고 그러다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들도 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 아빠처럼 키가 작은 남자는 거의 없잖아. 이러다가 한국인 사위라도 얻어야 하는 거 아냐? 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어머니, 사위 찾으려고 한국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외모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좀 더 조용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도 잘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보니 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네. 너가 거기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서울의 어느 호텔에 도착한 후 부모님과 함께 길거리를 거닐던 중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호텔 건물 외벽에서 일본의 도시바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삼성의 에어컨 실외기가 새로 달린 걸 보고 부모님이 한참을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시바 에어컨이 떨어졌네. 그리고 그 자리에 삼성 에어컨이 달려있다니 정말 충격이야.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바도 이제 주식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일본 제품들이 밀려나고 한국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보니 진짜 일본의 현실을 마주한 기분이다. 어머니도 그 상황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일본 제품을 사용했었고 일본의 기술에 의존했었는지 생각하면 그 자리가 이렇게 한국 제품들로 바뀌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정말 일본이 그렇게 뒤처지고 있는 게 실감이 난다. 부모님은 그 순간 일본의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많은 유명 기업들이 점차 퇴출되고 한국의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하며 마음 한켠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젠 일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이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며
그동안 일본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과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걷다가 우연히 일본과 관련된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작은 전시관이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대 문서, 도자기,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둘러보며 저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서로 얽혀 있었구나. 저는 그 전시물을 보며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 교류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에도 두 나라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서로를 비판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같은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덮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래에 더 큰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더 기쁘게 만들었고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말하며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감동적이었죠. 그 중에서도 롯데월드타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그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그 높은 탑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며 서울의 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도쿄타워가 떠올랐습니다. 도쿄타워는 60년 전에 지어진 상징적인 랜드마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오래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쿄타워가 일본의 상징적인 건물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는 그만큼 더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했구나. 저는 부모님께 말하며 롯데월드타워를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 겨우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높은 건물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롯데월드타워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본도 예전에는 이런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뒤처지고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따라잡히게 된 걸까? 일본은 점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그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빠르게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는 그동안 느꼈던 충격과 감동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상에서 다시 눈에 띄는 것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 대부분이 동전을 꺼내서 표를 사는 모습은 정말 오래된 방식처럼 보였고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카드만 꺼내면 된다는 점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여전히 지폐를 들고 매점에서 과자를 사 먹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일상인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이 반복되니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아직도 잘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한국은 이미 너무 디지털화되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노인들의 모습도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뉴스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종이 신문을 파는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어쩐지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오래된 모습처럼 보였던 것들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상처럼 느껴졌고 그 격차가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과 비교하니 일본은 정말 많이 뒤처져 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현대적이고 편리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옛날 모습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정말 충격적이었어. 일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 밑에서 기생하는 상황인 걸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저 일자리를 구하거나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본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 관리된 모습이었고 몸매도 좋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반면 일본에서 본 사람들은 대체로 체형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패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를 걸으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헐렁한 옷을 입고 있거나 세련되지 않은 스타일로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점에서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모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죠.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그런 점에서 한국과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뭔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특히 패션과 스타일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 모두가 더 활기차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이 뚜렷한데 일본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그나마 깨어있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이 언젠가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런 친구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게 되면 일본에는 점점 더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한국의 빠른 성장과 발전에 끌려가는 걸 보면 일본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는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결국 한국으로 떠난다면 일본은 그만큼 더 많은 인재를 잃게 되는 셈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변화가 더디고 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느낀 사람들만 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저도 한국으로 떠난다면 일본은 정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래는 점점 더 정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이렇게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지만 일본의 미래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자신이 한국인이라 우겨대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인 행세를 하며 유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해 출신의 중국인 메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여성이죠. 제가 다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는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교 중 하나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유명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캠퍼스는 울창한 나무와 넓은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상해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미국 유학도 결정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정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던 시절 저는 종종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차별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더럽다, 시끄럽다, 비매너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한국인들은 깔끔하고 조용하며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것이 차별인지조차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분명히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 자리에서 한국인 바이어가 오면 직원들이 친절히 대하며 음식을 먼저 권하고 한국 제품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화 중간중간 불쾌한 농담이 오가거나 우리의 요청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어요. 한 번은 저와 아버지가 호텔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인 방문객들에게는 정말 활기차 보인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이런 차별적인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라는 의문만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러한 경험들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게 중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죠.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대학에서는 다문화적 환경을 자랑했지만 여전히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죠. 특히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종종 너희 나라에서 왜 그렇게 살았어? 라든지 너희 문화는 왜 이렇게 과격한 거야?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편견에 기반한 질문이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가 세련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잖아. 한국은 음악과 영화 산업이 대단해. 같은 칭찬이 오히려 많이 들렸죠. 저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중국과 한국이 미국 내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명의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 영화나 K-POP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단순히 문화나 역사적인 차이를 넘어 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인식하는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몹시나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세계인들은 계속 한국만 칭찬하는지 말이죠. 분명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 가게 되면서 그동안 느꼈던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실제로 눈앞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질서였어요. 서울의 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통 시스템이나 길거리에서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고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청결함이 눈에 띄었고 거리 곳곳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 청소가 그렇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고 담배를 피우며 걷는 사람들이 많았고 길거리에서 음식 냄새가 가득한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종종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관광지나 번화가를 가면 공공장소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자주 다녔기 때문이었지.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전혀 모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치마를 들어 올릴 때에 정말 민망해서 혼났었죠.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 외국 가서는 그러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공공장소에서의 위생과 예절이 정말 중요시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한국인들의 외모도 매우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든지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질서와 예의, 청결, 위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와 태도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절과 관리 방식의 차이를 몸소 느끼게 되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기에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믿으려 했죠.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니 한국도 그런 점에서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가본 많은 나라들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여기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였으며 사람들의 예의와 태도도 매우 성숙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는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정말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중국은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복잡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던 반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매우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길거리를 걸어보면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중국 못지않게 뛰어나고 사람들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정말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 중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만의 장점과 강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질서, 청결, 예의 등에서 정말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태도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서도 미국보다 더 세련되고 질서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은 물론 다양한 면에서 발전된 나라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여주는 작은 부분들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 한국을 경험한 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와 방식이 있을 테고 그들만의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국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이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을 보여주며 아무 생각 없이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이 제 중국 여권을 보고서는 뭔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고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죠. 마치 제 여권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간단한 질문과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들의 반응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던 게 한국에서였어요. 한국을 여행할 때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자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었죠. 그들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권을 보고 웃으며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모든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이 주는 특별한 인식과
그에 따른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공항 안에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바로 한국인인 척 연기를 하면 아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생각한 건 한국인처럼 행동하면 이곳의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받은 불편한 느낌을 생각하며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말투를 살짝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멋지네요. 라는 칭찬을 받았고 몇몇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저는 한국이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며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다른 나라에서의 대우가 단지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프랑스인 여성은 한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고 한국 드라마와 K-POP를 자주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대화를 이어갔죠. 우리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한국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그 열정이 너무나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많이 이야기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소망을 조금이나마 이루어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대화는 정말 즐거웠고 한국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며 여행 기간만큼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호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신이 났고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드니로 향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처음 본 순간 그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프랑스 친구도 너무나 흥분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과 시드니의 매력을 비교하곤 했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서로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코스트를 여행했어요. 그곳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우리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는 특히 호주의 자연을 좋아했고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특히 자연과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동물보호구역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코알라와 캥거루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프랑스 친구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호주야. 라고 하며 마치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듯 기뻐했죠.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우리는 또한 멜버른을 방문해 그곳의 카페 문화와 예술적인 분위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현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프랑스 친구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한국과 프랑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여행하면서 쌓은 추억들은 정말 특별했고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멜버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 우리는 몇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불쾌했고 저희에게도 큰 불편을 끼쳤어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다니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겪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 예절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라며 한숨을 쉬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많이 공감했어요. 프랑스에서든 어디서든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위생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호주에서의 친절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프랑스 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들을 빠르게 지나쳐서 더 즐겁고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프랑스 친구와 이렇게 친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행동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인식될 수도 있었을 거란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속였던 것이 후회 없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친구와도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속였다는 게 저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여행을 계속 이어갔고 멜버른에서의 불쾌한 경험도 금세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여행 중 면세품을 구매하던 중에 갑자기 중국인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실수로 중국어로 대답을 해버렸죠. 그때 프랑스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왜 갑자기 중국어를 쓰는 거야? 라고 물었죠.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서 중국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제 여권까지 들켜버렸다는 거였어요. 여권을 보여주자 프랑스 친구는 이거 중국 여권인데? 라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너 한국인 아니었어? 라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프랑스 친구는 저에게 정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고 특히 나와의 우정에서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는 없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인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어. 왜 그런 걸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결국 그녀는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라며 최악의 여행이었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으로 속인 것이 단순한 이유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신뢰를 배반한 일이었고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결국 저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홀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멍하니 남아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정말 최악의 경험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프랑스 친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올린 글을 게시했더라고요. 그 글에는 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실망이 담겨 있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어요. 그 글이 퍼져나가면서 저의 SNS도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제가 어떻게 중국인임을 숨기고 한국인이라고 속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행을 망친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썼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저를 비난하고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저를 속이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았고 저의 SNS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온갖 악성 댓글과 비난의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친구 관계와 인연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 SNS에는 이제 그런 비난들만 가득했고 아무리 사과하려고 해도 이미 그녀의 글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제 행동을 비판하며 제게 주는 신뢰가 사라졌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 자신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녀와의 우정,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고 이후에는 모든 관계에서 솔직함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중국인들에게도 제가 한국인이라고 속이면서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도 저에게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속였냐는 비난과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거냐는 공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내게 쏟아지는 비난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는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는 댓글 중에는 중국인인데 왜 한국인이라고 속였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댓글은 정말로 저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며 다시는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깊어졌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도 한국인으로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호주에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갔지만 그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여행지의 매력적인 곳들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특히 한국인이라고 속였던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속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이고 숨겼던 사실들은 끝내 나를 괴롭히게 되었고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너무 슬프고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나자 그들은 저를 배신자로 여겼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며 관계를 끊었고 제 주변 사람들 모두 나를 멀리했어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일상생활조차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조차 나에게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내셨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고 냉담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내가 속였던 사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조차도 대놓고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죠. 그들은 내가 한국인으로 속였다는 이유로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않게 되었고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속인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는지 매일같이 되새기면서 살아갔어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저를 피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들마저도 저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커졌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나자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자로 보고 저를 멀리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골로 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라도 저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혼자서 살면 저를 비난할 사람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로 나가기가 두려워졌고 그동안 저를 상처 입혔던 모든 것들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미국 학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또 다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두렵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과연 다시 그곳에 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던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취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K-팝, K-드라마, 기술 발전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한국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근면, 성실함과 자긍심, 그리고 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발전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현재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